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미납 추징금, 이것이 이제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얼마 전 뉴스에 나오기를 그 장남 전재용 씨가 그 400만 원씩 일당 으로 해서 나머지 추징금을 내느냐,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요. 네. 또 하여튼 97년에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는데 그 이후에 약 한 50% 정도 환수가 되고 뭐 약 50%가 지금 현재 추징 중에 있는데, 이제 이게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디까지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상학과, 성명학과, 풍수학으로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분 돈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얼굴에서도 상에서도 지금 뭐 연세가 지금 85세인데 85세에서도 아주 건재해요. 재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건강도 건재하는 그런 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상이에요. 이렇게 뭐 지금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돈이 없어지는 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태어난 그 시절서부터 좋은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집안에서도 잘 사랑도 받고 많이 이렇게 뭐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늙어서까지 아마 그 자신의 그 모든 면에서 다 가질 수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코를 너무 부러워하는 코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잘생겼고 경제, 그러니까 돈, 명예, 지위를 다 가질 수 있는 코예요. 그래서 얼굴 중에서 정말 남자는 코로 산다 그러죠. 네. 근데 그 코로 사는 코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참 좋은 상이고, 거기다 또 턱이 또 이 85세인 분이 턱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지금 견고하고 뭐 어디 주름도 확 늘어진 것도 없고, 이분 도대체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밑에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거는 이 턱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늘어지지도 않았고 뭐 하극상을 받을 만한 상도 아니고 본인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베풀기도 하고, 내 사람이면 확실하게 내 사람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 대한, 이 코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 주변, 요 외에는 안 보는 것도 있다고 봐야 돼요. 독점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추징금,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뭐 자기가 그때 대통령 했을 때 그 정도 가진 거 뭐야? 나 들만큼 줬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얼마 전 뉴스에 나오기를 그 네. 전재용 차남이 일당 400만 원씩 해서 1,000억 원 빚을 갚으면 얼마를 노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네. 그걸 갚겠다,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분할해서 갚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갚아야죠. 우리 성명학적으로는 어떠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름을 보고 사주를 이렇게 볼 때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태어날 당시가 1931년 1월 18일 생이신데, 그때 당시는 뭐 일제 강점기 시절에 태어나신 거죠. 네. 그때 태어났을 때 뭐 이제 그 집안 형편이나 이런 건 몰락한 양반 가정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식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많고 딸도 많았는데 아들 형들은 거의 다 뭐 돌아가셨나 보더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다복하셨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 뭐 이렇게 태어나서 또 사고사로 형들이 뭐 추락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등등 막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형과 또 동생 그리고 여자 그 형제들만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지만 공부는 좀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마을 뭐 구장도 하고 한문을 좀 많이 아셔서 뭐 지식이
의학인처럼 뭐 민간요법 같은 걸 배워갖고 뭐 이렇게 그 치료 같은 것도 해주고 동네에서 진료소를 차려갖고 뭐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많이 죽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를 지나가던 어떤 한 승려가 어머니가 조금 그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어머니 이 치아가 좀 들쑥날쑥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들의 기운을 뺏는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부엌에 가서 그 벤치 갖고 자기 이빨을 살아있는 이빨을 막 3개를 뽑았대요. 대단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네, 튀어나온 이를 그 아들 출세기를 막는다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생리를 뭐 3개나 뽑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한 5살쯤 됐을 때 아마 그 시골에서 살면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도 돈을 벌고 가장처럼 왜냐하면 이름을 보니까 이분이 재의 기운을 많이 갖고 가는 이름이에요. 네, 재물의 기운. 그리고 이름을 보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추징금이 돈이 없어서 안 나오는 그 때는 아니에요. 돈은 딱 갖고 계세요. 뭐 얼굴에도 있지만 돈에 이름에는 아주 돈을 꽉 차고 있어요. 뭐 명예가 이분을 딱 보면 명예가 더 많을까, 재물이 많을까 이렇게 볼 텐데 명예는 물론 대통령까지 하셨고 또 뭐 군인 대장을 하셨으니까 명예가 더 클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돈을 위해서 명예를 하셨고 돈을 위해서 그 대통령도 하신 것만큼 이분은 돈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제가 잠깐 그 풍수학적으로 보면 네네. 저기 율천면 그 내촌리에 있는 그 전두환 대통령 생가가 있어요. 네네. 그게 지금 뭐 2012년도에 뭐 방화로 추정되는 불도 나고 해가지고 그 아주 관리가 좀 문제가 그렇죠. 되고 하는데. 네네. 그게 그 생가가 31년생이시면 그게 사운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운이면 손사령이 바치는 데인데 여기는 경태룡 바치는 데예요. 네네. 완전히 절단 나는 터였죠 그때. 그때 완전 몰락했죠. 때 얼마나 몰락했을까가 너무 그렇죠. 가난했대요. 하고 선선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전두환 대통령의 아버지가 당사주 보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장군이 짓고 난 다음에는 점쟁이들이 살판 나는 세상이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공부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서부터 보니까 이쪽이 음쪽에서 좀 양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네.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역학인들은 일화가 있어요. 역학인들의 유명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분, 두 분, 세 분, 지금은 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돌아가신 그 홍 선생님이나 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 그러죠. 대통령이 될 건가 말 건가. 그런 거 우리 역학계에서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 일화로.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땐 전두환 대통령 이름만 알고 있지만 호가 있어요. 이래라는 호가 있고 그 이래거사라는 별칭까지 썼다 그래요. 그 이래라는 그 별칭과 또 이분이 또 가장 잘 자기 이름을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는 이름이 또 있었죠. 하나회 조직을 해갖고 그 하나회 조직의 대장인지 총수인지도 할 수 했다는 얘기도 있죠. 네, 하나회 기수별 뭐 친목회 모임이라는데 그리고 또 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아마 그 역학계에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용성이라는 자가 또 있었어요. 용성이라고 불렀던 그 자가 있었고 또 이분이 퇴임 후에는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데 퇴임 전에는 천주교 신자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천주교 별명 그 이름으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이 4개 정도 되는데 그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베드로나 용성이나 이래거사나 이런 거는 또 봉사도 하고 책임도 지고 또 나서기도 좋아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인한테는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하면 이순자 여사죠. 그 부인한테는 아주
그 충성을 다하는 분이에요. 이름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집에다가는 굉장히 잘하는 분이겠구나. 그리고 사주상으로도 봐도 이분이 이제 경호년에 태어났는데 뭐 공부를 대부분 이 전두환 대통령이 공부한 걸 보면 가난해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공부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뭐 자기 학년보다는 뒤늦게 이렇게 학교를 가고 또 군대 생활도 그때 당시는 뭐 육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정식 육사 됐을 때 11기지만 그때 정식으로 된 육사였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당시 들어가신 게. 그래서 정말 운 좋게 그 군인으로 출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이름을 볼 때는 그 육사를 들어간 것도 군인의 혈기보다는 거기 가서 돈 벌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신 그런 이름이에요. 사주로도 봐도 그렇고요. 우리 그 박정희 선생님 한번 관상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글쎄, 제가 이제 젊은 시절 사진은 별로 많이 없고 이제 소령, 그러니까 소령인가 무궁화 2개. 무궁화가 아니라 뭐라 그래? 소위죠. 소위 중위. 그때 그 나이 젊었을 때 그 사진이 있는데 그때의 얼굴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그때 얼굴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예. 그 예전에 그 군인 시절의 얼굴은 보면은 날카롭고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은 얼굴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코도 그냥 반듯하고 이마가 정말 잘생겼지만은 코는 반듯하면서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전 대통령의 특징이 귀가 위로 쫙 뻗어 있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선 귀가 이렇게 보면은 눈썹 있는 데까지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이마가 잘생겼다라는 거는 그 이 아들이 남으로 인하여 집안이 번성한다는 얼굴이거든요. 맞네요. 이름하고도 똑같네요.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고 귀도 이렇게 잘생겼으면은 그 집안에서 이 아들이 났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단 소리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반듯하게 잘 키웠고 그리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만큼의 잘생긴 귀를 갖고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군인 시절에 보면은 가난한 군인들이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명예는 있지만은 가난한 군인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 얼굴에서 눈동자도 혁혁하게 살아있고 코가 정말 반듯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이때는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은 뭐 입 선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입도 크면서 입 위 아래 선들이 반듯하고 잘 물려 있어서 나중에 크게 될 얼굴을 얘기를 할 때는 원래 남자들은 입이 말을 할 때는 일자로 꽉 담은 입 말을 그리고 다물고 있을 때는 일자로 꽉 다물고 있어서 일자가 나오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크게 포효하는 그런 입이 나와야 된다는데 딱 그 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 얼굴 가지고 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나. 이 얼굴에선 이 돈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젊어서 그 얼굴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점 변해가면서 얼굴이 대통령 될 때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가 아마 본인 힘으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배우자가 돈을 벌었다는 거는 뭐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뭐 상당히 유명했다 그러더라고. 부인, 그러니까 전에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여사가 그 재산 관리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선 아마 부인 덕으로 재물이 모이고 시작하면서 이 코 요 부분이 돈창고 부분이 아주 빵빵해진 거지. 그래갖고 지금 얼굴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사진을 한번 찾아서 비교를 좀 한번 해보세요. 젊은 시절에 이 사진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지금의 얼굴에 나오는 요 얼굴하고 보면은 얼굴이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코가 조금 빈약하고 아니다 싶어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살면은 이 얼굴이 되나를 이분이 잘 알려주고 있는 얼굴이에요.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내를 잘 만나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부정축제 뭘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얼굴만으로 우리가 관상만으로 따지면은 이 얼굴이 이 얼굴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가능성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인상학적으로는 정말 상공부하기 정말 좋으신 전저택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저보고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이분 잘생기고 좋단 소리 왜 하냐. 싫은데 이 사람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은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얼굴에서 이 얼굴로 변했다는 걸 한번 이렇게 사진을 놓고 한번 보세요. 보고 나서 아 나도 변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데로는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돈이라는 거는 원래 깨끗한 데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노력을 하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같이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상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래도 나이가 먹을수록 좋아지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박 대통령 할 때 젊어서 얼굴보다는 나이 먹어서 얼굴이 점점 더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을 때 얼굴까지 제가 보라 그랬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젊어서 별로 이렇게 돈 많은 상은 아니었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반듯하게 살았을 거라는 그런 명예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얼굴이 변하는 거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전형적인 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얼굴에 지금 이 85세의 나이에도 더 좋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재물적으로 더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점입니다. 그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그 생가가요. 네. 그 행주형이라고 그래서 왜 물이 뺑 돌려 감싸는 데 있죠? 네네. 그런 형국인데 그게 이 안동의 그 하회마을도 일종의 그렇잖아요. 물이 뺑 돌려 감죠. 근데 이제 안동 하회마을은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국이고 여기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네. 남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운 때는 완전히 쇠폐지기였었죠. 쇠폐지기. 자, 율곡면 그 내천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가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31년도에 출생하셨으니까 그게 사운 때인데 운기로 보면 완전히 반대국을 먹었는 때 쇠폐지기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예. 문제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풍수적인 관점은 모양, 형세적인 관점이 있고 시기적인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가 행주형이라 그래서 물이 완전히 북쪽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내려가는 듯한 그런 행주형이에요. 행주형이라는 뜻이 뭐예요? 배가 가는 배가 행주산성. 네. 배가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는 네네. 그런 형국이라 물이 뺑 돌려 싸는 그러니까 네. 안동의 하회마을이라 그러죠. 네네. 거기도 행주형이요. 행주형이고 근데 네네. 여기는 거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용이고 이쪽에 여기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용인데 네. 요 용이 올라가다 싹 감싼 데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그러니까 국세나 이런 형국적으로 보면은 아주 A급의 형세지만 네. 운을 못 만나고서 못 만난 시기에 예, 예. 어려울 때 태어나신 거야. 아, 맞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5운, 6운, 7운이 이분이 계속 이 경태령 쪽이거든요. 네네. 서쪽의 용이 내려가는 쪽이에요. 아. 그때 계속 발복을 한 거죠. 쉽게 음. 말해서 그 생가터 기운으로 보면 예. 7운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80년도 9월 1일 날 그 정권을 잡으셨건데 그렇죠. 그때 11대 대통령 취임해서 88년도까지 12대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네네. 그때가 이제 정확히 이 현공 논리의 그 비성파 논리는 84년도부터 7운이지만 대개파 논리는 이미 80년이면 7운이에요. 네. 7운기에 그러니까 완전히 발복을 해갖고 그런데 그 지금 사시는 저 연희동 자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터도 완전히 7운터고 그 노태우 대통령 생각하고 옆에 있거든요. 예. 그것도 7운 발복터고. 그러니까 7운 때 완전히 그분들이 대통령을 다 해버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풍수적으로 그분의 그 생가와 또 당시에 계시던 그 연희동 자택 보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그럼 예. 정말 하늘이 낸 운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시골의 그 빈농의 선비의 네. 비난하는 선비의 자식으로 예를 들어 낳았다 하더라도 네네. 그 자체 국세만큼은 정말 A급 초 A급 그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때 태어난. 근데 운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비난하게 고생했다.
또는 그 선친도 고생하셨었다. 그 근데 말이 이제 맞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욕심도 더 생기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난한 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먹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많은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축적을 하고 나서 안 보내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추징금을 내더라도 그 사람이 그분이 가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못 먹고 살 정도가 되는 건 아닌데 추징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 성명학적으로 본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를 하시는 분이에요. 정당 재물에 대해서 내가 이거 벌은 돈, 내 거, 내 월급,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 뭐 이렇게 한 돈은 또 나가야 될 때도 이거는 꼭 나가야 된다 해서 나가야지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추징금이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다. 많다라기보다는 안 내도 안 내도 된다구나. 된다. 막 이런 어떤 그 기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라는 분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바르고 옳고 바른 거를 행해줘야지 대통령이 그렇게 해줘야만이 국민들이 볼 때도 그걸 따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도 내 거에 대한 집착을 너무 강하게 있으면서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는 얼마 가졌습니다 하고 요즘 신고 안 했잖아요, 그분이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 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얼마 가졌었고 지금 얼마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건 부정축적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나이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40대 이후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굴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상정, 중정, 하정이라 그러죠. 그 상정, 중정, 하정 중에서 사실은 이 중정 부분이 참 그때서부터 발달이 잘 돼 있거든요. 상정은 이마가 벗겨져서 그렇지 사실 이마 쪽보다도 턱 쪽으로 갈수록 더 좋아요, 이분은. 그러면 그 욕심을 놓지 않는다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여태까지 역대적 그 정권들의 비리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정권을 왜 잡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천문학적 그거는 그거 그리고 맞아요. 그러한 자기네가 그 국가의 수장까지 지냈는데 그 추징금을 왜 받습니까? 불법으로 축적이 됐으니까 축제가 됐으니까 그에 대한 추징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검찰 소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연희동에서 막 그 경호원들 나와가지고 막 버팅기고 있다가 나중에는 차 타고 갔는데 그거는 이 땅에 사는 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한 아무리 부정 축제를 했던 간에 그 당연히 내야 될 건 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의 법을 누가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부도덕한 정치인을 놓고 어떻게 가만히 그걸 아무리 썩은 나라라지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받아내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내놔야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재산을 다 추징금 다 내고 돌아가셨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니요. 이 얼굴을 보면은. 아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큰 아들 전재영 씨를 예. 그 400만 원씩 일당으로 해서 예. 그렇게 막 몇 년 만약에 저기 한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게 살기 싫으면 어차피 이번에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겠죠. 자,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혼을 1958년도에 했는데 이순자 여사하고 이제 예, 궁합적인 면에서 네. 그 어린 시절은 약간 좀 힘들게 보냈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장가 가면 돈 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그렇죠. 어때서 그렇습니까? 사주나 이름으로 볼 때는 이분은 장가를 가고 나서 더 태어나서 아버지를 부자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장가를 가고 나서 내 집이 좀 흥하는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를 만나게 된 계기도 그 장인어른이 같은 군인 선배
씨라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이규동 씨 네. 옛날에 뭐 그 노인회장 대한 노인회장도 지내고 그랬던 분인데 그 이규동 그 선배님한테 뭐 인사를 갖다가 그 사무실에서 만난 이순자 여사를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그때 당시 뭐 이대에 재학 중이었다고 그러대요. 네. 이순자 여사가. 근데 이제 학교까지 포기하고 두 분이 결혼할 정도면 한눈에 막 반했겠죠.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까지 했겠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 그 이름이나 사주를 볼 때는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고 가정이 있으면서 이분이 내실이 생기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굉장히 받쳐주는 이름이에요. 이순자 여사 이름을 본다면 이순자 여사는 그 사모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이름이죠. 사모님 소리를 뭐 네. 군인 부인 사모님, 대통령 사모님 뭐 등등 이런 그런 사모님 소리를 들어보지만 부모님한테는 좀 불효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애환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두 분 사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순자 여사한테 더 엄마처럼 대하고 더 꼼짝 못하고 대하고 뭐 이런적인 기운을 갖고 있고요. 이순자 여사는 그 부동산업자? 부동산업자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돈을 벌고 뭐 이랬던 기운은 이순자 그 여사가 그 땅을 투기라든가 뭐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거를 해갖고 원래 직업은 미용사였다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돈보다는 땅을 샀다 팔았다 해서 벌은 그 돈이 아마 제일 그 축적하는데 가장 컸으리라고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네. 네, 우리 박 교수님은 관상학적으로 이순자 여사님하고 이렇게 궁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순자 여사 얼굴 보면서 참 그래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길고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 턱 얘기 많이 하죠. 그쵸, 이순자 주걱턱. 여사의 턱을. 네. 근데 원래 그 이순자 여사 같이 턱이 이렇게 앞으로 약간 튀어나오면서 밑에 이렇게 우리가 하정이라 그러죠. 그 부분이 턱이 발달이 잘 돼 있는 분들이 돈에 대한 저기가 많습니다. 돈복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하여간 뭐 빨간 바지 입고 뭐 떴다 하면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강남에서. 그 정도로 유명할 정도로 그 부동산 업계에선 큰 손이었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이제 갖다 짚고 나름대로 이제 돈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원래 이런 상을 가지면은 특히 여자들이 집에서 얌전히 있는 분들 없어요. 얌전히 있거나 뭐 이런 그런 분들은 없고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재산도 많이 축적을 하고 그리고 남편도 잘 이마가 너무너무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가 잘생긴 여자들이 보면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고 훌륭한 남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인간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이순자 여사가 참 청와대에 계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사람에게 좀 뭐랄까 서민적인 그런 면을 많이 이렇게 베풀어줘가지고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얘기로는 이순자 여사가 있었을 적에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즐거웠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베푸셨나 보죠. 그랬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적으로 보면은 한 분은 동글동글 하면서도 이렇게 좀 약간 까칠한 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순자 여사들 보면은 길면서도 까칠해요. 저는 이제 상에서 보완을 해준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은 기가 같아요. 같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여유 있고 한 사람은 너무 까칠하고 이러면은 그건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못 사는데 둘 다 좀 까칠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 까칠함은 서로 그러니까 더 까칠함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끌고 나가는 거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가서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하는 데는 잘하지만은 집에 들어와서 부인에게는 아마 부인의 그 까칠함을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충성, 나가서는 바깥에서 사회일에 충성 이런 일을 하고 살지 않으셨나.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도 좀 본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요.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남편을 그래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부부가 얼굴에서도 상호? 예. 네.
그리고 이마도 잘생겼지만은 사실 코가 반듯해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이 돈은 안 벌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뭐 하는 거 이런 걸보다도 가서 자기가 찝어서 딱딱딱딱 결정적인 거에 가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 얼굴, 긴 턱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턱이 또 앞으로 이렇게 약간 좀 나와 있으면서 거기가요 상당히 빵빵하세요. 그래갖고 언젠가 한번 이 턱을 뭐 미모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턱을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모두가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턱을 수술하고 나면 세금 추징금 다 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나이에는 뭐 80 넘어서 수술 같은 거 뭐 그렇게 보톡스를 넣는다 몰라도 근데 많이 어렵겠죠? 빠졌어요. 그때 네.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턱이 약간 빠지면서 그 뾰족한 면이 없어지면서 그때 이제 추징금도 좀 내고 이랬는데 힘이 좀 딸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마가 우리가 이제 도도꼴이라 그래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마가 좀 많이 벗겨지다 보니까 그 우리가 중간 어렸을 때 보면 숨골이죠, 숨골. 그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이걸 도도골이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숨골 부분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을 올라온 게 닦고 아니고. 덕을 닦은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나 뭐 자신에 대한 그런 욕심 같은 게 올라갔다고 보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근데 이제 풍수적인 입장에서 네네. 관상과 관련된 네네. 이게 풍수에서는 이렇게 팔로 감싸듯이 이렇게 네. 이게 와판이라고 그러죠. 네네. 또 이렇게 또는 반대로 배 내밀듯이 네. 뿔룩 돌. 음. 돌을 음이고 네. 와를 이제 이 와는 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관상에서도 네. 풍수적인 개념을 넣어서 전체적인 면이 이렇게 턱이 삐죽한 이순자 여사와 네. 이렇게 내밀은 그러니까 이마부터 볼록 내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과 음양이 맞는 거죠. 근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 경우도 완전히 내미는 반대죠. 딱. 내미고 네. 이유 여사가 완전히 또 이렇게 그렇죠. 턱이 이렇게 네. 발달된. 네. 그다음에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네. 땡글땡글해서 내미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그 미국 외국 사람인데도 서양인인데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턱이 삐죽하게. 그러니까 그게 네. 음양의 조합이거든요. 좋아죠. 예. 부분 좋아하고 좋아요. 그때 그게 잘 맞으면 그렇게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은 맞아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는 얼굴을 이제 인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눈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만나면은 100% 이혼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바라보는 게 틀려.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거는 그런 보안이 아니에요. 애를 낳으면 짝짝이 눈이 될까요? 애를 낳으면 짝짝이 눈이 나서 누구 자식인지 따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눈이 큰 사람은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넓게 보고 많이 보는 데 비해서 작은 사람은 깊게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하나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하나는 너무 꼼꼼한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서로 맞겠어요? 안 맞지. 그러니까 답답해. 너는 너무 건성건성하고 살아. 이러다 보면 같이는 살아도 서로 대화가 없는 부부들의 80%가 그렇게 보완시켜서 해주는 그런 결혼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풍수지리학자 조태훈 교수, 성명학자 안희성 교수, 관상학자 박정희 교수가 함께하는 천기누설 대한민국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신축년에 그때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났을 그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이름이나 사주를 본다면 그때는 나라는 좀 힘들고 아니면 나라가 힘들어서 뭐 쿠데타가 일어서 뭐 어떤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인지 몰라도 전두환 대통령 개인의 그 신분 상승은 될 때예요. 뭐 권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뭔가 책임졌다고 해서 뭐 표창도 받아보고 그렇지만 표창을 받는다고 해서 100% 표창을 받을 때 그대로 직선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하고 뭔가 좀 걸림돌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관제구설이라고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누가 뭐 시기 질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돈을 뭐 너무 갈취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걸림돌은 됐었을지 몰라도 일단 명예는 회복하는 때예요. 그래서 뭐 상을 받아본다든가 포상을 받아본다든가 아니면 승진이 된다든가 그럴 때인 거라 아마 군사 쿠데타의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좀 올라갔을 시절이라고 보이죠. 그때는 이제 네네. 오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운이니까 네. 그 6.25도 오운에 났고 그렇죠. 그 180년 전에도 계속 네네. 전쟁만 났잖아요. 임진왜란도 오운에 났고 몽골 침입도 오운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 거죠. 180년 알고리즘으로 그렇죠. 돌아갈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란 또는 이런 때 5.16 쿠데타까지 나고 네.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을 그 전부 그런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서 이제 일어서는 승진도 하고. 대표적인 군인 그죠? 네, 그때 그렇죠. 당시에 네.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자기 기운도 좀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대권까지야 꿈꿨겠냐마는 그때야 어쨌든 그랬죠.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서 40대 이제 막 이럴 때인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의 80% 정도가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그럼 대통령이었었어요, 꿈이. 근데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통령 부모님들이 원하니까 대통령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도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고 50 중반인데 그때 어렸을 적에 꿈이 뭐냐 그럼 대통령. 그거 누가 시켰냐?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보면은 예. 70년도서부터 이제 경술련서부터 이제 그렇게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데도 참전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전단장도 지냈고 그 준장으로 진급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79년도에 이제 보안사령관에 임명된 거잖아요. 승승장구했다 그러죠? 그렇죠. 승승장구하고 나서 이제 11대 대통령이 됐는데 하늘 기운인 그 우리가 금의 기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남들이 얘기하면 살기인데 그 금의 기운이 들어가는 그 해에 항상 보면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했을 때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금 기운이 들어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하는데 네.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다뤄서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운명 때문인가요? 아니면 풍수적으로 아니면 금 기운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많이 유리한 건지 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그 운기적으로 그때 네. 당시가 금기가 네. 왕기를 이룰 때거든요. 네네. 금기가 왕기를 이루기 때문에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이 네네. 또 그 양반 태어난 생가며 사는 집이 다 금기가 강한 데였지 않습니까? 아, 실은 그래, 발복도니까 그래서 그대로 그거에 그대로 간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예, 무엇보다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예. 군사 정권을 재창출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제 1212 사태 1979년도에 네. 그 11.6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 11.6 사태로 서거를 하시고 네. 그 이제 혼돈의 기미에 이제 112. 그 군사 정권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5.18 민주항쟁이 그때 또 이제 80년도에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를 갖다가 이 정권 창출의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무력제 이걸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선동이다 막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예. 무력 제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네. 광주지나. 예, 무력 제압을 해서 이제 그에 대한 당위성으로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해 9월 1일 날 11대 대통령의 그 소장이었다가 대장으로 갔다가 예편한 다음에 곧바로 대통령이 대통령에 네. 즉위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갖고 11대 대통령까지 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는 뭐 힘 있는 사람이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군사 정권 하에서 네.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사실은 국민을 이제 그러면서 일방으로는 또 그때까지 위축하고 아끼고 이렇게 아껴두었던 경제를 그러니까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러죠. 이제 쉽게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렇게 긴축을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이제 지나고 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먹고 살기 좋았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던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그 창고에 쌓인 걸 갖다 그때 사실 샴페인을 먼저 푸른 터뜨린 거죠. 거예요. 예, 이제 푸른 거죠. 선심으로. 예.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그때 그 5.18 항쟁 나고 그랬을지가 그때가 그 이분 나이가 우리 전 대통령 나이가 40대잖아요. 80년이니까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군인의 얼굴이었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재물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얼굴이 빵빵하지는 않고 그 시절의 사진을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 약간 그 군인으로서의 그 살기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딱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5.18 이런 항쟁 이런 거 하면서 뭐 경제를 먼저 생각한 거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 그 뭐라 그러지? 그 권력을 얻는 게 더 우선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딱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단은 피르다 물들인 어찌됐건 피해 대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 다음에는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선심도 써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조건을 좋은 조건을 많이 줘가지고 그때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컸어요. 근데 이제 너무 몸을 불려놔가지고 사실은 이제 IMF 오면서 완전히 아주 박살이 났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때 큰 사람들이 사실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금을 쓰는 우리가 금기운이라든가 얼굴에 있는 이런 그 살기가 그때는 있었는데 그 설기나 이런 게 이제 군인이 끝나고 대통령이 되면서 아마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돈이라든가 이런 경제 부분 우리가 창고 안에 그래도 긴축을 많이 해가지고 있었던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생겼을 거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실은 군인일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의 얼굴에 나와 있던 그런 그 얼굴에선 사실은 뭐 우리가 경제를 넉넉하게 하고 뭐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의 얼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면모는 정말 그냥 5.18 항쟁을 민주화 항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다가 일단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굴이 상도 변하고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땅의 기운일 수도 있고 하늘의 기운일 수도 있는데 주 박사님 그럼 5.18 때요. 그때 그 어찌됐건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네. 광주하고는 좀 상극이 아닌가요? 그 해가 이제 경신년이지 않습니까? 80년도면. 그렇죠. 네네. 80년도면 경신이면 신방이면 곤신방이잖아요. 예. 곤신방. 네. 근데 광주라는 원래 그 광주의 본토는 남구 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예, 거기가 그렇죠. 동출 서류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동출 네네. 서류. 예. 근데 사실은 경신이라는 건 서출 동류로 나가야지 서출동.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반대국 개념이죠. 그리고 광주가 네. 곤신 이렇게 곤신, 운을 네. 지날 때 반대국 먹으니까 네. 그냥 절단 났던 거죠. 쉽게. 아. 그런 어찌 보면 민주화의 성역 그 민주화의 항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또 역이용해서 어떤 빌미와 부실로 만들려고 한 군사 정권의 희생양이 됐던 거죠, 사실은. 근데 꼭 광주만 그런 건 아니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랬는데 광주가 그냥 희생양이 된 건가요? 광주도 그랬고 예. 이제 약간 비슷한 형태의 대구가 있는데 예. 대구는 달랐어요. 약간 그래도 아. 약간 비슷한 지세인 것만은 맞지만 네네. 대구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죠. 곤신방에 이제 앞산, 남산 그래갖고 그런데 용이 좀 있고 광주는 그쪽으로 곤신 쪽으로 물이 빠져버리는 형국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지역 감정보다도 네. 그런 풍수적인 기운으로 볼 때 거기가 제일 취약했어. 대전 같으면은 동출 서류지만 그건 북쪽으로 빠지거든요. 또 물이. 아. 그게 예. 울산 같으면 물이 서출 동류가 돼버리고. 이제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 그렇군요. 네. 참 저도 사실 그 궁금한 게 왜 네. 그때 꼭 광주였었나? 네. 광주 사람들이 그래서 얼굴을 가서 본다고 광주에 있는 분들 얼굴하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얼굴을 매치를 시켜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의 맹점일 거예요.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지역 감정으로 몰아서 또 경상도 네. 사람이 전라도 네. 사람 다 죽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그런 건 좀 예. 너무 과장된 거고 예. 풍수적 기운으로 볼 때 광주가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던 그런 지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예전에 보면 또 부마 항쟁 옛날에 났었죠. 부마 항쟁. 옛날에 예, 부마 예, 사건. 예. 부마 항쟁 그게
이운삼은 그럴 때 그 남쪽으로 물이 빠지는 부산하고 저 마산하고 똑같은 지세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대로 이제 반대공 먹을 때 이제 그런 사건이 나고 하는 거지. 예. 뭐 어떤 그렇게 지역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도출해가면서 네. 뭐 그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어떤 뭐 지역적인 감정이 있었다 뭐 이런저런 것도 그냥 궁금하긴 하지만은 왜 꼭 광주였었나 하는 걸 제가 지금 많이 풀었었고요. 그럼 성명학적으로 그럼 광주랑 안 좋은가요? 그럼 광주 그 기운 있죠. 부르는 기운에는 광주의 기운이 어떤가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네. 이 전두환 대통령이 4년제 정규 육사 1기 출신으로서 뭐 계속 승승장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5.16 쿠데타에도 뭐 가도를 달려서 출세를 하고 뭐 50대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12.6 사태가 지나고 나서 네. 12.12 사태가 됐었죠. 12.12 지나고 나서 예. 1년 뭐 반년 정도 지났을 때 5.17이라고 그래 그때 국가 비상계엄령을 예, 내렸잖아요. 비상계엄령 내렸죠. 예.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나니까 예.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뭐 부산 대구 대전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민주 열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굉장히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뭐 데모를 한다든가 예. 뭐 나라를 내가 그 살릴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할 때였는데 예. 5.17 계엄령이 내리고 나서 바로 5.18을 맞이했을 때 네. 아까 그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대구는 어떻고 광주는 어떤가. 대구의 그 기운은 그때 당시는 돈의 기운이 컸었지 항쟁의 기운이 크진 않을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는 그때는 정말 민주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국가 간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그 피치를 들고 났을 때였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관의 기운이 광주는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관의 기운만 컸다고 하는데 그 관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상관 기운과 같이 맞닥뜨렸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주가 예. 나라를 지키려고 예. 민주화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폭력으로 그 밀려 있고 예. 폭로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가 그 해의 기운이 광주라는 기운이 그런 기운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어떻고 대전이 어떻고 대전이나 대구는 그때 당시 그런 기운은 뭐 국가관은 가지고 있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더 몰두할 때였고 그 광주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도 국가가 더 우선이고 명예가 더 우선이고 그걸 살려야 할 때였거든요. 대구의 그 광주의 기운은.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상관 기운과 같이 그해 오는 기운이 경신의 기운이 그거를 막 막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광주 사태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잖아요. 뭐 민주화운동이라는 말도 못 이기는 거였네요. 결론은 아마도 경년이나 신년 이럴 때 오면 네. 광주는 늘 그런 기운이 조금 올 수 있겠죠. 그러네. 뭐 경인년 뭐 이럴 때도 올 수 있겠죠. 근데 악용이 아니라서 그거는 그분들의 그 애국지사들이 그때 많이 나올 때죠. 애국열이 아주 불 끓을 때죠.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그러다 보니까 데모가 되니까 제일 데모가 크게 올라가는 쪽으로 가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랬구나. 군인 정신이라서. 광주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라는 조그만 경기도 광주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전라남도 광주시였었죠. 지금은 광주광역시가 됐지만 그 광주라는 이름이 그 두 군데서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광주라는 불려지는 이름은 목의 기운이 아주 강한 기운이에요.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기억이라고 하는 기운은 목의 기운이거든요. 그 목의 기운이 그 해에 광주 사태 났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이 아주 클 때였거든요. 그래서 금극목이라고 하는 그 극을 당하는데 그것이 명예로 오고 그다음에 그것이 국가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 애국지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당시 광주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광주 그러면 기억의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의 기운도 있어요. 기토의 기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의 기운과 더불어 상관의 기운을 같이 가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예. 명예를 갖고 나라를 국가를 지켜야 되고 국가가 어떻게 잘못되는 게 무섭고 내가 죽더라도 국가는 살려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상관 기운이 오니까 총칼도 불수 그죠? 예. 총칼도 내가 받는다죠. 막 나가서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될 때였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기운이 강하고 또 그 명예욕이 강한 그럴 때 그 총칼 그때는 뭐 총칼은 뭐 무기도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총칼이 무기였겠지만 대단히 돌멩이 뭐 총으로 쏘고 뭐 돌멩이로 치고 돌멩이 같은 것도 총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경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똑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운이 그냥 하늘과 땅에서 같이 이루어져서 대단한 때죠. 선생님이요. 지금 금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쳤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어차피 금은 살기고 도끼이고 목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찌 생기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 이렇게 치면은 사람이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죽는 게 많이 있는데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기운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좋은 사람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끼가 네. 나무를 치는 거라서 도끼가 사람을 치는 경우도 되지만 그 밑에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응 토가 있어서 그 토는 토생금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살생과 살생과 죽음, 삶과 죽음을 같이 병행하는 때라고 보여지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 안 교수님 말씀대로면은. 일단은 경금이나 경신년이라든가 네. 아니면 신금, 신유년이라든가 이렇게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가는 해에는 그럼 광주가 늘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명학적으로? 직할시가 돼서 뭔가 또 좋아진 게 있나요? 직할시가 됐다고 좋아진다, 나쁘다 이거 아니고 네네. 10년에 항상 천간 기운과 지지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10년에 2년꼴은 10년에 두 번 그러니까 10년에 한 두 번은 항상 어떤 문제가 좀 이루어지는데 광주라고 하는 곳은 10년 단위로 갔을 때 천간기운, 지지기운이 같이 갈 때는 60년마다 두 번이에요. 그렇죠. 경신, 신유. 그리고 10년에 두 번씩은 잠깐 나쁜 기운도 잠깐. 이렇게 크게 그 피바다가 될 정도는 뭐 60년만에 한 번 정도 온다고 할까 이 정도죠. 그러면은 만약에요. 지금 이제 광주 비엔날레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세해 주는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광주 비엔날레나 뭐 광주가 예촌이니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엔날레는 일단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그렇죠. 거기가 예술인촌이고 뭐 예술을 좋아하고 뭐 거기가 또 뭐 그 예절의 고향처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고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을목 예절이 아니라 예술. 네, 예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 광주가 목의 기운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춤꾼이라든가 소리꾼이라든가 뭐 옛날 그 했던 어떤 그 예술적인 감각이나 뭐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살려주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광주가. 예술이 그래서 또 경신년에 그러니까 경신년에 그렇죠. 박살났죠. 네, 성명학적으로. 네,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당시에 그 얼굴을 보면서 지금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항상 보는 게 저 얼굴로 대통령도 됐는데 그래가지고서 이 얼굴로 변했구나.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요. 전 제 남편을 저렇게 얼굴 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순자 여사만큼 그렇게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도 뭐 삶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자서전에 그렇게 노력한 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항상 그리고 아까 조금 아까 그 광주가 그렇게 그때 당시 힘들고 그랬는데 한쪽은 힘들어도 한쪽은 좋은 쪽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거를 보면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을 보면 명예가 가득 차고 명예가 팍 올라가는 기운을 가진 때예요. 맞아요. 50대. 그러니까 한쪽은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한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음양에 좋아하죠. 네. 아니 근데 진짜 대통령 그 얼굴이 취임식 때 보면은 뭐 이순자 여사나
전 대통령이나 보면은 전 대통령. 아 이분은 두 번을 써야 돼. 전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전자가 두 이 개니까. 전 대통령도 보면은 이마가 이렇게 보면은 일찍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이렇게 넓은 그 좋은 이마가 더 벗겨져 갖고 그 나이 때는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재물이 많은 코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가난한 이렇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었는데 나름대로 풀어주고 해가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대통령 취임 때는 우리가 볼 때도 그 취임 때가 80년이잖아요. 경신년이요. 그리고 나서 12대 대통령 81년도거든요. 신유년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여간 금기운으로 다 가시는 분의 그 아주 좋은 기운 맞죠? 이분은 금기운이 맞고 예. 광주는 금기운이 좀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그럼 대통령 돼서 그러면 그 금기운 때문에 그 풍수적으로도 좋은 거죠? 그때가 가장 좋을 때죠? 예. 그게 예. 가만히 우리도 이제 전문 분야가 틀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따다다닥 각 항목별로 네. 이렇게 기륭사가 이게 딱 맞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게 딱 맞을 때 삼위일체가 되고 네. 모든 것이 다 될 적에 역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렇게 이제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이제 그런데 이제 뭐냐면 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풍수학자지만 풍수학자가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아, 근데 예. 근데 이제 학문의 이제 정통성과 어떤 그 객관성과 이런 거를 사실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디 이제 의뢰받아서 가보면은 우리 집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몇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어디 갔더니 뭐 어디 사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소비자들의 몫이거든, 시청자들의 몫이야. 예, 정말로. 근데 분명한 건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풍수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풍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유, 이제 가장 그것은 스스로들 알아서 찾아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예. 뭐냐면 서울 가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따라가면 서울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서울 가본 사람한테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서울 가자고 그럴 때 그 사람 따라가면 헤매다가 못 가. 어떻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볼 때 일리 가는 것 같아. 저 사람 절리 간다는 결국에 헤매다가 서울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풍수든 사주든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뭐 강의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의 깊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더 지금 역학이야말로 제도권 아예 이제 들어와서 지금 정립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체계화하고 진짜 개량화하고 네. 이렇게 규격하고 이런 게 우리 남은 우리 선생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역학이 네, 열심히 정말 해야죠.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러면 애석하다. 우리가 참 그래요. 87년에 뭐 6월 항쟁도 나고 그리고 나서 6.29 선언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 이분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과연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행복 타령을 하는데 잘 하셨으면은 결국 이렇게 6.29 선언을 하게끔까지 만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6.29 선언을 한 해가 정면연이에요. 87년. 예. 그러면 87년에 정면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87년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금을 빼고 뭐 그 다른 일 때는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 예, 제가 그럼 보면은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아까 금기운은 전두환 대통령을 살려주는 기운이고 광주는 금기운이 죽이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을 언제 힘든 그러면 95년도에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구속당했을 때가 바로 을목의 기운이에요. 을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쓰시는 분은 을이라고 하는 것은 금극목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신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잖아요. 그때 힘들었을 때 어때요?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때 뭐 구속도 되고 뭐 노태우 대통령과 같이 노태우 대통령도 그때 구속이 같이 됐지 같이 않습니까? 됐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인데 나무 목의 기운이에요. 목의 기운이 왔을 때는 광주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는 올해 하지 같은 마요. 때는 목의 기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올해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것도 막 개최하고 세계 대회잖아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목의 기운을 받을 때는 광주는 좋아지고 목의 기운을 받을 때는 이 전두환 대통령이 힘들어질 때예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은 네. 95년도 같은 때는 구속되고 기소되고 그랬을 때 보니까 사형구형도 받았고 사형도 받고 그랬을 때는 보면 목 기운 그러니까 을목의 기운 오래 같은 그런 천간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목이었을 때 그런 기운은 전두환 대통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러니까 올 같은 데는 추징금도 아마 더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어렵고 힘드니까 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네. 너무 재밌는 게 네. 백담사 뭐 가고 재산 헌납하고 이럴 때도 그럴 때는 이제 무진년이 했는데 그때는 무진년이었죠. 그분이 하산한 해도 또 경호년이에요. 또 금기운이 살아나온 있을 때 거죠. 일단 네. 살아나서 하산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감되고 했을 적에는 을해년이면은 그리고 무기징역 받고 그게 정축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면이 언제 됐냐면 사면이 이제 97년도 되긴 됐는데 그건 12월 달에 됐어요. 그렇죠. 97년 그래도 10월 이제 그게 이제 됐죠. 정축년에 되긴 됐는데 정축이라도 축이 우리가 그 금기운의 고장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은 하여간 살아나는 거죠. 금기운하고만 있어야 사는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분이 앞으로 과연 이제 병신, 정유, 무술, 기해 이렇게 남았는데 예, 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신이잖아요. 음. 그리고 정유고요. 음. 과연 돈 낼까요? 금기운이 또 왔는데 참 도와주는 해가 되죠. 이분 돈 안 내고 현금 안 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가 8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보다는 아마 자식을 이렇게 압박하니까 사람은 자식한테는 이기는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어찌됐건. 병신, 그래서, 정유에 다 털립니다. 이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기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로는 돈 20몇만 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한테 돈을 어떻게 뺏어요? 그러니까 뺏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추징을 할 때 추징하는 방법이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20몇만 원밖에 없으니까 낼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자식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자식이 갖고 있는 돈도 이제 추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뺏어오는 그런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이분이 경신, 신유 이럴 때 네네. 그 대방을 낳지만 네. 이제 목 반대국에 이게 쇠삭인 목기나 화기가 오면은 이 사람이 그렇죠.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병신 정유가 오죠. 밑에서 받지만 위에서 예. 극대리니까 네. 결국엔 다 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그 환수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동안에 그 환수금이 29만 원 있었는데 29만 5천 원. 29만 뭐 30만 원도 안 되는 예. 돈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올 같은 때도 좀 반납이 됐고요. 이 반납을 100% 다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내년도, 그다음에 병신년, 그다음에 내후년, 정유년에 되면 이 이름으로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 가진 돈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아마 굉장히 힘을 써서 뺏어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헌납이 아니라 국가에다 돈을 반납할 수 있는 해는 내년도, 후년도는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추징한 것이 100%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전두환 대통령한테서는 나가는 기운입니다. 내년, 후년도는. 지금 현재 네네. 50.8% 받고 네. 49.2%가 미환급인데 네.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내고자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네. 법도 바꿔가면서 그 자식한테까지 막 이제 그 추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기운적으로 봐도 지금은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생가든 사는 집이든 뭐 어디 집이든 간에 전부 다 반대국이에요 지금에. 그러니까 다 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못 버팁니다. 그게 아무리 그리고 또 이제 85세가 넘은 이제 노인이잖아 네, 이제. 노인되죠. 아무리 강성해도 꺾어질 때가 있는 법이고 그럼요. 그렇죠? 예. 5시가 되면서 벌써 예. 저녁에 기울은 운기는 들어오는 건데 그럼요. 이제 다 털리고 또 그렇게 털리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또 내놓고 이렇게 나는 국민들께 정말 미안하다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멋지다고 할 것 같아요. 전두환 아니요, 국민들도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 전두환 네. 이분이 참 그 여담이지만 자기 그 휘하 네. 그 장수들 있잖 그런 네, 사람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면서 네, 그런 엄청 잘 사람이라고 챙긴대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장세동이라는 정말로 네. 의리파의 인물 하나 만들. 그 사람 진짜 번번이 나올 때마다 나와서 자기 주인을 지킨다고 그런 네. 호위무사를 내갖고 진짜 그 나중에는 그 장세동 그 사람들이 치근하다 그랬어요.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나? 왜? 자기 그만큼 신뢰감을 주고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돈 이렇게 숨겨놓고서 수천억씩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있는데 이제 내놔야 됩니다. 이제 올해 내놔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담인데 이 이름으로 볼 때는 여담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은데 이런 기운이 올 때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많이 아프든지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든지 아니면 그 배우자가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가 내년하고 후년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때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놓으셔야 됩니다. 85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아니 진짜 내년 네. 내후년에 건강도 좀 네.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내놓으셔야 돼요. 재운이 올 때 내가 재나 재물을 갖고 있을 때 내 돈을 나눠 갖고자 하는 그런 경쟁자. 친구나 형제나 경쟁자들이 막 몰려오는 해예요. 내년에는 아주 많이 몰려오는 해라서 어차피 찢어주지 않으면 내 몸이 다칩니다. 내 몸이 다친다는 것은 아프든지 기운이 없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상하든지 내 목숨까지도 아주 위험한 해거든요. 그럴 때는 무엇으로 때우느냐?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부도가 나든지 남한테 돈을 많이 내주든지. 근데 물론 국가에 내줘야 할 돈을 내주는 것도 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돈을 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걸로 겁제라는 액땜하는 운이 거죠, 옵니다. 그걸로 액땜. 네, 액땜까지도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도 내년 내후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돈 내놓고서 차라리 액땜해서 네. 그 올해 100세까지 사세요. 네, 그게 낫죠. 네. 저는 그걸로 70세 액땜하셔야 넘어가면은 네. 사실 상에 대해서는 논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내놓을 거 내놓고 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좀 사십시오. 뭐 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손들에게도 돈 다 제대로 안 내고 떼먹은 그런 대통령의 자식으로 평생 살게 하는 거 글쎄 그게 좋을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헌법이 있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어느 누구도 다 대통령을 했던 어쨌든 그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또 잘못된 불법이라고 해서 추징금이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내야 됩니다. 대통령 지도자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소통이 되네 안 되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여론도 있지만 그분이 확실한 건 원칙론자인 것만은 맞잖아요. 저는 받겠습니다. 그럼 받아. 원칙대로 합시다. 그럼 받을 거고, 그 개인적인 그 전 대통령의 운기를 봐도 또 풍수적인 부분을 봐도 저는 이제 내년 정도면 다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결론들 기대하겠습니다. 내주세요. 국민들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네. 우리 간만에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준 것 같아요. 조금 뿌듯합니다.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